자, 다음 이야기는 저승사자는 기어다닌다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가 왜 기어다닐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던 아는 형이 죽었음. 하도 어릴 때라 당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엄마는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함. 내가 좀 컸을 무렵 엄마가 거기에 숨겨진 얘기를 다 해줌.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음. 지금부터는 엄마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음. 같은 동에 늘 같이 놀던 형도 살았음. 나, 동네 형, 울 엄마, 그 형의 엄마 이렇게 넷이 친하게 잘 다님. 그런데 어느 날 새벽녘 그 형의 엄마가 현관 밖에서 자꾸만 칙칙 하는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 자다 일어나 밖을 나가보니 저승사자가 현관 앞 복도에서 엎드려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음. 그것도 그 형의 집만 왔다 갔다. 뭔가 쓸리는 소리는 검은 도포가 바닥에 칙칙 끌리는 소리.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저승사자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느릿느릿 그 집 현관 앞만 왔다 갔다 계속 엎드려 기어다님. 하지만 꿈이었음. 다음날 그 형의 엄마는 당연히 무서움을 참지 못하고 친한 울 엄마랑 점집에 찾아감. 무당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자마자 그 집 손이 죽는다. 방법이 없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소름 끼치도록 냉정히 말함. 그 형의 엄마는 더더욱 공포와 분노가 쌓여 황급히 돌아가려고 함. 그때 무당이 뜬금없이 가만히 있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함. 니네 집 소는 산다. 그 형의 엄마뿐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 얼이 빠져서 돌아옴. 며칠 후 나랑 엄마, 동네 형과 그 형의 엄마, 여느 때처럼 넷이 같이 시장 갔다 돌아오는 길. 넷이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동네 형이 오줌이 마렵다며 먼저 아파트로 후다닥 뛰어들어감. 그때 뜬금없이 나는 아파트 주차장 아주 구석탱이에 세워진 과일 트럭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튀어가 엄마한테 바나나를 사달라고 졸랐다고 함. 엄마는 사줄 생각이 없었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고 나를 타일렀지만 웬일인지 갑자기 바나나 타령을 무지하게 하며 트럭 앞에 딱 붙어 집 쪽으로 안 들어가려고 했다고 함. 그때 그새 자기 집까지 다 올라간 동네 형이 복도 베란다 난간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엄마, 문 잠겼어. 열쇠 빨리 하고 소리침. 그 형의 엄마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는 것을 본 형이 다시 후다닥 내려옴. 아파트 건물 입구로 다시 뛰어내려온 동네 형이 그 순간 쌩하고 급하게 출발하는 봉고차에 치임. 뻥 하고 치여 몸이 부웅 떠서 날아갔다고 함. 나는 제대로 못 봐서 기억이 없음. 그 형은 그 자리에서 즉사. 여기까지가 엄마가 해준 그 당시 이야기임. 아, 그때 그 아줌마가 저승사자 꿈을 꾸고 그 형이 죽었단 얘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저리 치는 표정으로 더 얘기함. 너 그때 그 아파트 복도 베란다 난간이 어느 정도 높이였는 줄 아니? 딱 어른 가슴께까지 올라왔어. 나는 아직도 그 애가 난간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던 순간이 기억나 소름이 끼쳐. 여기까지가 저승사자는 기어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난간이 그렇게 높은데 그 형이 그 정도로 안 컸을 거 아니야. 그 얘기인즉슨 뭐냐. 뭔가 귀신이라든가 저승사자라든가 그 기어다니는 저승사자를 밟고 올라온 거구나. 소름. 저승사자의 탈을 쓴 미친 귀신 같아요. 네, 그죠? 저승사자 등 밟고 올라간 거네. 이게 무섭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승사자는 기어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요. 허주 중에 힘이 센 애들이 변장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저승사자나 신 같은 걸로 변신하려면 웬만한 신만큼 힘이 세야 된다. 그렇긴 하겠다. 그렇긴 하겠어. 아무 걸로나 변신하는 건 쉽겠죠. 근데 이제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끔 변신을 하려면 좀 힘이 확실히 있긴 해야겠다. 얘네들은 웬만한 무당도 못 건드림. 못 건드리는 귀신들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도 저승사자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의 실제 모습이라는 이야기고요. 뭘까요? 요 이야기는 제가 아까 쓱 읽어봤었는데 저승사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괴담입니다.
궁금하죠? 한번 볼게요. 저승사자의 실제 모습. 항상 글을 쓰고 싶었지만 오늘에서야 쓰게 되네요. 이 글은 저희 할머니께서 저승사자를 보고 돌아가신 이야기고요. 저승사자는 꼭 영화에서 보던 모습과 같이 검은 모자와 한복을 입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편하게 쓸게요. 나는 시골 중에서도 시내버스가 닿지도 않는 깡촌에서 태어났다. 8월달 말에 한창 작물 수확에 바쁘던 때라 바쁜 틈에 준비조차 하지 못해 어머니는 급하게 나를 보건소에서 낳으셨다. 그렇게 바쁜 수확철이 지나가면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아버지는 시내에 나가 수확물을 비롯한 그런 일을 하셨고 뜨문뜨문 몇 채 안 되는 집과 시냇물 소리, 알 수 없는 들짐승 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TV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곳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엄마가 느끼셨을 공포는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그날은 내가 태어난 지 2달 조금 넘은 날이었고 아버지는 시내에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결국 너무 무서워 조금 떨어진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겐 할머니이신 할머니 댁에 가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고 하셨다. 말이 중구난방이긴 한데 시어머니 댁 가서 잤다는 얘기죠. 첫 아이를 낳고 2달밖에 되지 않아 엄마는 그날 밤도 주무시는 할머니 곁에서 칭얼대는 나를 달래고 계셨다고 한다. 그때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께서 처음엔 작은 옹알이 정도로 하시던 잠꼬대가 결국 고함에 이르다 못해 울음 섞인 비명소리로 바뀌자 엄마는 너무 놀라 할머니를 깨우셨다. 할머니께서는 평소 말이 없으시고 우직한 분이셨는데 그날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셨다고 한다. 그리고 놀란 엄마를 달래드리며 하신 말씀이 너가 그래도 나를 깨워주어서 조금은 다행이구나. 그리고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꿈에 멀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와 정장은 아니나 깔끔한 검은색 캐주얼을 입은 젊은이 둘, 그리고 특징이 아주 키가 커서 옛날 분이신데도 덩치가 있으신 할머니를 양쪽으로 할머니 팔짱을 낀 채 들어올렸을 때 발이 붕 뜰 정도였다는 남자 둘이 할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울며 내려놓으라 했지만 너무나 힘이 세 꿈쩍도 하지 않았고 도착해서 보니 양갈래로 갈라진 길이었다.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밝은 길과 칠흑같이 어두운 길, 그리고 밝은 길로 젊은이 둘이 팔짱을 낀 채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엄마께서 깨우셨고 그렇게 꿈이 깨셨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다행히 밝은 길로 내딛었고 마침 너가 깨워주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꿈을 꾸신 지 정확히 30일, 내가 태어난 지 100일 이틀 앞둔 날 할머니께서는 뺑소니석으로 돌아가셨다. 너무 시골이고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CCTV도 없어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범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혔다고 한다. 새벽에 왜 돌아 나올 길도 없는 깡촌을 그 속도로 달렸는지 모르겠으나 새벽 시간에 빠른 속도로 달리다 미처 할머니를 보지 못했고 그대로 치고 난 후 도주하였으나 자수하여서 잡게 되었는데 그 범인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느끼신 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젊은이의 모습이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올라오는 큰 키와 검은 정장을 입고 있던 남자. 더 놀라운 건 할머니께서 밝은 길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꿈에서 깨셨는데 현실에선 할머니께서 차도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라이트가 비추었고 그제서야 할머니가 보여 급정거를 했다는 거. 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할머니를 치었고 마치 그 모습이 꿈속에서 밝은 길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깼던 것과 같이 라이트가 비춘 차도에 한 발짝 내딛었을 때 할머니는 달려오는 차에 치이고 만 것이다. 밝은 길은 라이트가 비춘 차도를 의미하는 거였을까? 이 일로 제가 느낀 것은 저승사자는 꼭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해할 운명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과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24신이 23년 전에 겪은 실화입니다. 글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13년 글이거든요. 최소 13년도에 쓰여진 글인데 여기서부터 23년 전이면 뭐야? 90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야. 엄청 옛날 일이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승사자의 실제 모습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저승사자에 대한 말이 많죠. 저승사자는 막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옛날 저승사자 룩으로 오는 경우, 사자보이즈 그 룩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그냥 검은 정장 입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채팅창에 어린이들에겐 솜사탕 든 친근한 사람으로 올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네. 왜냐하면 그래야 따라오니까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생전에 부모님한테 사탕 준다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라는 거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안 갈 수도 있겠네. 싫어요, 안 돼요 하면서 부다다다닥. 친한 사람으로 오면 덕을 뭉탱이로 쌓은 거래요. 그래요? 그럼 덕을 뭉탱이로 못 쌓으면 왼수가 오나? 천하의 왼수가 오나? 이게 실제 모습인지 아닌지 모르죠.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르게 오는 거니까. 또 그 죽을 때의 그 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당시에 뭐 마음 상태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테니까. 아무튼 되게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승사자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승사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볼 건데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사자, 한국 신화의 신. 저승사자는 한국 신화의 사신으로 사람이 죽은 뒤 그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일종의 사후세계 공무원이다. 저승사자는 주로 망자를 데리러 오는 역할을 맡으며 죽음의 도래를 상징하는 존재로 한국의 민속 신앙, 문학, 연극, 대중매체 등에서 자주 등장한다. 비슷한 역할의 신화적 존재는 동서양 모두 존재하며 어느 문화권이나 저승사자를 대변할 만한 성격의 위치에 해당되는 존재는 있다. 스펀지에서 나온 귀신들의 서열 등급으로는 잡귀신보다도 낮은 7등급이다. 에? 저승사자 이거밖에 안 돼요? 잡귀신보다 낮다고? 요즘 공무원들 위신이 떨어졌다고 한다기로서니 잡귀신보다 낮다고? 미친 거 아니야? 천신, 자연신, 장군신, 조상신, 잡귀, 저승사자 순. 주로 동양에서 죽음의 방문자라 부른다. 스펀지 진짜 알못이래. 스펀지 발이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잡귀보다 약하다는 건 좀... 근데 사실 근데 그래요. 잡귀는 자유가 있어. 사람을 해할 자유, 막 어디 막 놀래킬 자유 이런 게 있는데, 저승사자는 약간 저당 잡힌 것처럼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 죽어서도 일을 해야 돼. 이 얘기는 뭐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7등급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맞아. 저승사자를 쫓아내려면 간장하고 밥을 두면 된대요. 이게 뭐냐? 저승사자가 너무 배고프게 일하니까 간장하고 밥만 냅두면 간장하고 밥 줬는데 안 잡아가야지 하고 그냥 간대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승사자 확실히 잡귀보다 별로네. 잡귀가 낫다. 모습과 이미지. 이게 진짜 저승사자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캐대헌에 나오는 사자보이즈, 그거는 현대에 와서 굳어진 누군가가 만들어낸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 원래 모습은 이렇답니다. 약간 진짜 공무원 느낌? 옛날 공무원? 한국 신화 속 저승사자의 원래 복식은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흔히 떠올리는 검은색 도포 차림의 모습과는 달리 황천과 관련된 상징색인 황색이나 홍색 계통의 복장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색채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도 관련이 깊다. 황색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심, 즉 황제나 천상계와의 연결을 상징하며 죽은 자가 도달해야 할 저승세계의 위험과 질서를 나타내는 색으로 받아들여졌고, 홍색은 애군을 쫓고 길상을 부르는 색으로서 죽음의 불길함을 통제하고 사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래봤자 잡귀한테 안 되죠? 복식 또한 단순한 선비의 모습이 아닌 단령을 입은 고위 관료나 근엄한 무장을 갖춘 장군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형상은 저승사자가 단순한 전령이 아닌 인간 세계와 사후 세계를 이어주는 공식적인 집행자 혹은 통치 질서를 지키는 사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에 올라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긴급한 소환 임무를 수행하거나 사망자를 호송하는 임무를 지닌 사자의 신속성과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전승에서는 저승사자가 남성으로만 등장하지 않는다. 곳곳에 민담이나 무속 신화에는 여성 저승사자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때로 산자의 꿈속에 나타나거나 자식의 수명을 점치러 오는 인물로 묘사된다. 여성 저승사자는 주로 비단 같은 치마 저고리나 붉은색의 옷을 입고
좀 더 온화하거나 애절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 존재 자체는 엄중하며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확실히 남자 저승사자들은 많잖아요. 흔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저승사자로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성 저승사자는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네들이 하는 말은 다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해. 굿캅, 배드캅이죠. 남자 저승사자가 빨리 가자고요 제발 이러고 여성 저승사자는 그래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굿캅, 배드캅 전략을 할 때는 여성 저승사자를 좀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게 이제 현대의 저승사자 복식이죠. 드라마 아랑사또전의 저승사자. 보통 한국에서 저승사자를 말하면 저 사진의 모습이다. 허여멀건한 낯빛과 검은 도포의 갓이라는 클리셰는 전설의 고향에서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얘기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영혼을 흡수하는 호리병, 전설이나 민담에서 흔히 묘사되는 물건이다. 호리병을 쓰시는구나. 현대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외형은 창백한 얼굴에 검은 입술, 매우 큰 키, 날카로운 눈매,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창작물에서는 정장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통은 올블랙 정장으로 깔맞춤을 하는 편이다. 신체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며 다리 움직임도 끌고 다니는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전설의 고향 속 저승사자. 이게 이 복식을 표현했던 첫 번째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전설의 고향이 옛날 거잖아. 옛날 건데 진짜 잘 만들었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요. 미쳤는데? 아니 아랑사또전보다 잘 만들었는데요? 이거 봐. 이거 그냥 썸네일로 써도 되겠어. 사실 이러한 묘사는 전통적인 것이 아닌 매우 근래에 나타난 것으로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등장하는 것이 시초이다. 전설의 고향 제작 PD가 자신이 창작한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설의 고향 PD님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것과 다름이 없어 지금. 나비 효과야, 나비 효과. 이분이 아셨을까? 본인이 만든 이 이미지가 전 세계를 강타할 줄? 아무튼 여기 재밌는 얘기들 많은데? 자, 저승사자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사신은 죽음이라는 음습한 개념에서 유래한 존재치고는 인간미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의 저승사자는 관료제의 속성을 부여받아 기계적으로 생명을 거두는 인외의 존재라기보다는 저승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강해 망자의 사정을 봐주어 유예기간을 주거나 영혼 상태로 이를 해결한 후에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뇌물을 받아 수명을 연장시킨다거나 망자가 살던 가택신들과 옥신각신하며 직무에 지장을 빚는 등 인간과 유사한 식으로 묘사된 이야기가 많다. 요건 재밌네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잖아. 유일시인이라고 하면 이제 전지전능한 느낌으로 딱 보여주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신들을 되게 인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인간적인 면, 제우스 바람피고 헤라 막 질투하고 또 아레스 막 힘센 거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신화, 저승사자 신화에도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실제로 전근대 사회에서 민중들이 인식하는 저승사자는 인간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듯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자밥으로 한국의 전통 장례 풍습 중에서 저승사자들에게 사자밥을 차려주면서 예를 올린다. 그렇다고 상다리 부러져라 차린 진수성찬은 아니고 그냥 구운 굴비랑 흰 쌀밥이다. 물론 1970년대 이전까지는 쌀밥이 귀했고 굴비도 나름 고급 생선이라 조선시대 서민들로서는 꽤 예의 갖춘 대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자의 영혼을 저승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에 대한 담례로 보인다. 물론 엄연히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자인 만큼 그 직급은 보통의 영혼보다 높다. 웬만한 문무관급 영혼이 아닌 이상 말 한마디면 망자들이 제압된다. 망자가 저승사자를 잔꾀로 속일 수는 있어도 역으로 제압한다는 전승은 없다. 보통 저승사자가 이름을 3번 부르면 꼼짝없이 죽어서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강림두령의 이야기에서 모든 저승사자로 와전된 이야기다. 강림두령이 저승사자 중에서 고트거든요. 고트. 거의 김연아님급 고트인데 그래가지고 좀 더 저승사자의 위신이 높아진 느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서류 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명부와 붓을 갖고 다닌다. 그러나 민담을 보면 엉뚱하게 동명이인을 데려와서
직장 상사한테 갈굼당하고 되돌려 보내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재수 없으면 이미 매장까지 끝났기 때문에 눈 떠보니 생매장 당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보통 저승사자가 미안해하면서 대신 다른 벼슬을 내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기억이다. 가끔 가다가 저승사자에게 금부치 등의 뇌물을 찔러줘서 죽다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뇌물 먹이고 살아났다는 그 사람은 후에 자연재해로 수천만 원대의 가축과 농작물을 잃었다는 후문 또한 전해져 오는데 당사자는 저승사자가 저승돈으로 환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겠냐고 쓴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네. 그냥 군부치 하나 줬다고 저승사자가 만족하겠습니까? 많은 대가를 치러야 좀 봐주고 그럴 테니까. 근데 다행이네. 산 게 어디야? 수천만 원 잃고 살기 대 수천만 원 안 잃고 죽기. 이러면 무조건 전자죠. 수천만 원 잃고 살기죠. 죽을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음식, 옷, 신발 등의 대접을 받으면 대접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이것도 저승의 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2번이나 저승사자를 돌려보낸 설화도 있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갔으나 융숭하게 식사를 대접받고 나니 애매해져서 돌아갔다가 다시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융숭한 대접을 했다. 그리고 이를 반복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끌려갔다고 전해진다. 이게 꼼수야? 꼼수가 아니라 그냥 저승사자가 직무 태만한 거잖아요. 꼼수가 아니라 이거는 잘한 거지. 고트지 고트. 근데 버그 쓰다가 막힌 느낌? 돈복사 버그 쓰다가 막힌 느낌이에요. 예. 제주 무속신화에 나오는 사만이나 사마장자 등의 이런 언급이 나온다. 이는 웹툰 신과 함께에서도 나오는 에피소드이다. 보통 사자밥은 채반에 밥 3그릇을 차려둔다. 위에 3인조로 다니는 설이 정착한 뒤의 풍습으로 보인다. 동방사기나 사마니 설화의 다른 판본에는 여기에 집신과 엽전 꾸러미도 저승사자한테 노잣돈으로 쓰라고 같이 둔다. 참고로 한국의 저승사자들의 대표는 강림도령이다. 설화에서 강림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상관인 사또의 명으로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저승사자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뒤 염라대왕과 사또의 협상으로 육체는 사또가 가지고 영혼은 염라대왕이 가져가게 되었다. 하지만 사또가 가진 영혼 없는 육체는 그대로 시체가 되었다. 여튼 그렇게 강림의 영혼은 그대로 저승사자의 대빵이 되었다. 그 밖에도 저승사자 상위 호환으로 최판관이 존재하는데 죽은 사람에 대하여 살았을 때의 선악을 판단하며 동자판관은 사람들의 수명을 정하고 기록한다. 강림도령이 이런 거였구나. 원래 그냥 인간이었는데 사또의 명으로 염라를 잡으러 갔다고? 근데 사또가 뭔데? 사또가 뭐라고? 그냥 한국의 구청장이 야 미국 그 트럼프 데려와 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갑자기 야 트럼프 너 죽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근데 염라대왕도 참 착하다. 그냥 힘찍누 찍어 누를 수 있는데 이걸 봐주네. 그냥 나 같으면 사또 이름 3번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승으로 데려와서 밥 깔게 시킬 것 같아. 아 사또 차 장관급이에요? 아 그래도 염라대왕 잡으러 가라는 거는 좀 선 넘는 거긴 해. 근데 이거 보니까 강림도령 약간 블리치 이치고 느낌이 나네요. 저승으로 가서 사신들에게 인정받고 사신들의 대빵이 되는 그런 스토리. 블리치 정말 재밌습니다. 사또가 군수급일 수도 있고 도지사급일 수도 있다. 묶어서 사또라고 불리는 거다. 그러니까 높은 사또, 1급 사또, 2급 사또 또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몰랐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혼자 잘 때 옆 이부자리에 빈 베개를 두면 저승사자가 자고 간다는 괴담이 있다. 바꿔 생각하면 잘 곳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쪽잠 자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인간극장이나 극한 직업 느낌이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저승사자가 옆에 누워있으면 무서워하지 말고 목숨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면서 그냥 재워주자. 뭐야 이건. 개꿀팁이네요. 민담에 따라서는 우스꽝스러운 허당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한 예로 1477년 조선의 학자인 서거정이 쓴 책인 태평한화 골계전에 의하면 계유년에 치러진 과거 시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김녀라는 이름을 쓰는 2명이 나왔는데 저승에서 2사람의 이름이 같았다는 점 때문에 착오를 해서 둘을 몽땅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김녀라는 이름은 진짜 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런 그냥 걱정 없이 김녀 너 나와 했을 것 같긴 하다. 심지어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 2명이 김녀야.
진사시에 합격한 김녀가 2명이나 있는 거야. 이거는 저승사자도 무죄죠, 무죄. 헷갈릴만 하죠. 불교에는 다양한 저승사자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글을 또 가져왔거든요. 저승사자의 종류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승사자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나무위키를 통해서 알아봤고, 자 다음은 저승사자의 종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그 괴담은 아니고 저승사자의 종류를 좀 정리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망자를 담당하는 차사들도 있으며,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의 일을 관리하는 차사들도 있기에 오늘은 그 차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일직차사. 하늘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차사라고 합니다. 하늘의 차사답게 1000개에 대한 것과 1000개의 길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하며 천황, 옥황상제 차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천황차사, 옥황상제의 차사라고 칭한 것을 보면 소속은 옥황 직속의 존재로 생각됩니다. 월직차사, 땅의 일을 보는 차사로 지황차사라고 불리며 땅의 일을 본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땅속 나라, 즉 지하국의 심부름을 하는 차사로 추측됩니다. 지황이라는 것은 지하국의 왕인 지부사천대왕을 칭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부사천대왕? 천상의 하늘신에 견줄만한 지부사천대왕, 요런 게 있구나. 여긴 누가 살아 그러면? 지부사천대왕. 한국의 그 지하 세상은 저승과는 아예 별개의 세상이래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거친 분위기에 기괴하고 험악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또한 지하에는 지하국의 수도가 되는 지하도성, 지하국 생물의 원천인 종남산, 사실상 몬스터에 가까운 흑룡이라는 신들이 거처하는 흑룡굴 등이 존재하며 신, 인간, 괴물 등이 서로 섞여서 산다. 이거 뭐야? 진짜야? 한국 신화에 저런 게 있구나. 신기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죠? 아무튼 월직차사는 지하의 왕, 지부사천대왕을 심부름을 하는 차사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차사입니다. 인황차사. 사람의 일을 보는 차사로 군부도사였다고 하는 것을 봐서 왕명을 받들어 중대한 죄인을 수사하는 일을 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계의 왕이라면 아마도 소별왕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승차사 강림, 그 유명한 강림도령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뿐 저승에 담당하는 차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원차사, 저승을 담당하는 차사로 저승차사로 불렸는데 훗날 저승차사라는 것이 주로 강림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려 이원차사로 구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승의 모든 길과 구조를 다 아는 것은 이 친구였는데 저승차사가 일직, 월직, 강림, 3인으로 고정이 되어버리자 저승에 대해서 다 아는 능력이 월직차사에게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슬프네요. 뭐랄까 인지도가 없어서 얘 능력들을 다 뺏긴 느낌이야. 이원차사? 걔가 누군데? 저승에 대해서 다 아는 거? 그거 월직 아냐? 이렇게 능력을 다 뺏긴 거죠. 안타깝습니다. 명부차사, 명부를 관리하는 차사로 제 명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곳에서 저승사자가 망자를 잘못 잡아오면 샤우팅 날리고 다시 되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마 이 명부차사이지 싶습니다. 완전히 사무직이네요. 인사팀 느낌? 회계 느낌? 회계팀 느낌? 단물차사, 우물가에 대기하고 있는 차사로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물이 없어서 퇴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네. 대신 댐 같은 데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용궁차사, 용궁에서 사는 차사로 바다에서 풍랑이나 사고로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차사라고 합니다. 과거 뱃사람들이나 해녀들을 중심으로 그 신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객사차사, 객지에서 죽거나 길에서 죽은 영혼을 인도해가는 차사라고 합니다. 특수 보직들이 좀 있긴 하네. 위사차사, 나뭇가지에 걸려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차사로 주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을 명계로 데려가는 존재입니다. 중국에서는 목매달고 죽은 사람은 액귀라는 원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야기가 비교적 적은 것을 보면 상당히 열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명계 괜찮은 거예요? 명계가 뭐야? 아, 형벌장소네? 지옥이잖아. 명계도 지옥이었어. 여기도 목매달면 안 되는 건 매한가지네요.
신화라든가 종교 같은 것들은 좀 뭔가 인간 세상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교도 그렇고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죽는 거 좋지 않은 일이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은 일이니까, 자원이 사라지는 일이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 이해는 가긴 갑니다. 그래도 좀 슬프네. 목매달아 죽어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그런 신화 없나? 자, 다음 차사는 엄사차사입니다. 냇물이나 호수 등에서 멱을 감다가 죽은 영혼을 명계로 데려가는 존재입니다. 즉, 냇물이나 호수에 물귀신이 생기면 이 차사가 땡땡이 치고 노는 겁니다. 다 볼 수는 없겠죠. 예, 엄사차사님이 바쁘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또 명계라는 것이 꼭 지옥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 그냥 재판장 느낌? 자, 다음 차사입니다. 탄석차사. 날아온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명계로 데려가는 존재입니다. 갑자기 돌 맞아 죽는 사람이 보통 있나? 싶겠지만 한국에서는 옛날에 석전놀이를 치열하게 했죠. 그걸 생각하면 이런 차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요즘은 석전놀이를 안 하니 단물 차사와 함께 퇴직을 했지 싶습니다. 그러네. 옛날에는 석전이라는 걸 했죠. 마을 대 마을로다가 돌 던지면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긴 마을한테 뭐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하사하고 이랬다더라고요. 석전 부활 안 되나? 합법적으로? 오징어 게임처럼? 전 안 할 거긴 한데, 아무튼 탄석 차사가 있었다. 근데 탄석 차사가 있을 정도면 석전이 진짜 많았나 보다. 석전이 진짜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느낌? 사람들이 저걸로 많이 죽으니까 탄석 차사가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아무튼 탄석 차사 알아봤고, 화덕 차사 알아보겠습니다. 불에 타 죽은 망자를 명계로 데려가는 존재. 무죄 차사. 옥에서 목숨을 잃은 자를 명계로 데려가는 존재. 근데 왜 무죄야? 유죄 아니에요? 옥에 있으면 유죄잖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승사자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알아봤고, 자, 여기까지가 저승사자는 기어다닌다는 이야기, 저승사자의 실제 모습, 저승사자 나무위키, 저승사자의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저승사자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